새벽 5시 부산 골목에 첫빛이 비집고 들어올 무렵 박봉래는 이미 눈을 뜹니다. 시간이 흐르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시계를 보고 작은 한숨과 함께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섭니다. 거울 속 50대 중반의 얼굴, 눈가에 새겨진 주름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미용실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복례는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다닥다닥 붙은 주택들, 골목 어기 구멍가게, 모퉁이의 낡은 슈퍼마켓. 이 모든 풍경이 그녀에게는 삶의 일부였죠. 가끔 지나가는 이웃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복례는 헤어살롱 복례라는 간판 앞에 섭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미용실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익숙한 공간이 그녀를 맞이하죠. 세대의 미용 의자, 벽면을 가득 채운 거울, 그리고 작은 대기 공간. 화려하진 않지만 15년을 함께해온 공간이었어요. 복례는 먼저 환기를 시키고 바닥을 쓸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거울을 닦고 도구들을 정리하며 첫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이 조용한 시간이 그녀에게는 마음을 정리하는 순간이기도 했죠. 오전 9시 첫 손님인 김분순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이고, 복례야. 오늘도 이렇게 일찍 왔구나.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파마하시는 거죠? 김분순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어르신 중 한 분이었어요. 복례가 미용실을 차렸을 때부터 단골이었고 복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복례의 얼굴을 살핍니다. 복례야, 어젯밤에 또 잠 못 잤구나. 눈두덩이가 부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책 좀 읽다가 늦게 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은 밤새 나은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승무원인 딸은 외국 노선을 자주 나가면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복례는 딸이 잘 되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혼자 집을 지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텅 빈 공간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미용실에는 활기가 돕니다. 머리를 다듬는 소리, 웃음소리, 동네 소식을 나누는 목소리들이 작은 공간을 채워가죠. 복례는 능숙하게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며 이야기를 듣고 적절히 맞장구를 치고 때로는 위로를 건넵니다. 이 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복례 씨, 요새 나은이는 잘 지내?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묻자 복례는 밝게 웃으며 답합니다. 네, 승무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번 주엔 프랑스도 다녀왔대요. 아이고, 기특해라. 엄마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 말에 복례는 가슴 한편이 찡했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남편 이창호가 물류사업 실패와 빚 문제로 집을 떠났을 때 나은이는 겨우 15살이었죠. 갑자기 혼자가 된 복례는 무너질 틈도 없이 미용실 일을 배워 가게를 차렸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나은이를 키웠습니다. 손님이 떠나고 잠시 한가해진 오후, 복례는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캔커피를 마십니다. 골목길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그 시간, 문득 외로움이 밀려오죠. 사람들과 떠들고 웃는 시간에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복례야, 뭐 생각해? 김분순 할머니가 언제 왔는지 옆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호빵 2개가 들려 있었죠. 아, 어머니.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거짓말. 내 얼굴만 봐도 다 알아. 자, 이거 먹어. 시장할 때야. 할머니는 복례 옆에 앉으며 호빵 하나를 건넵니다.
복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따뜻한 호빵의 온기가 손끝에서 마음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야, 너 참 강한 사람이야.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혼자 다 해냈잖아. 어머니, 근데 말이다. 가끔은 약한 모습 보여도 돼. 너무 혼자 견디지 말고. 할머니의 말에 복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죠.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울지 않았던 그녀였으니까요. 대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질 무렵 마지막 손님을 보낸 복례는 미용실 정리를 합니다. 빗질한 머리카락을 쓸어 담고 도구를 소독하고 내일을 위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쳐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오래 바라봅니다. 참 잘 살아왔어, 복례야.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였습니다. 15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버텨온 자신이 대견하기도 했고, 동시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서글프기도 했죠.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는 길, 골목에는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걸음에는 15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죠. 집에 도착한 복례는 불을 켜고 텅 빈 거실을 바라봅니다. 나은이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거실의 정적만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간단히 저녁을 차리며 복례는 혼잣말을 합니다. 나은아, 엄마는 오늘도 잘 버텼다. 그렇게 복례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혼자지만 쓰러지지 않고 외롭지만 포기하지 않으며 그녀는 내일을 또 맞이할 준비를 하죠. 인천공항 입국장, 이나은은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사흘간의 파리 노선을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죠.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걸음은 반듯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리무진 버스에 오르며 나은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30살. 어느새 자신도 이 나이가 되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15살 때 아버지가 떠난 후 나은은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나은은 철이 들 수밖에 없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밥을 해먹고 빨래를 하고 숙제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에 갈 때도 나은은 집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엄마한테 짐이 되면 안 돼. 그게 나은이의 다짐이었습니다. 성적도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장학금을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했죠. 승무원이 된 것도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엄마를 도울 수 있을 만큼 벌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언가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건 저녁 6시경이었어요. 나은은 집으로 가기 전에 엄마 미용실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싶기도 했고 프랑스에서 사온 핸드크림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나은은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이 골목에서 뛰어놀던 기억, 엄마 손을 잡고 걷던 기억,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였던 희미한 기억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너무 오래되어 진짜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15살 이전의 기억은 마치 안개 속 풍경처럼 흐릿했습니다. 미용실이 보이는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나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미용실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택배 상자 하나를 들고 망설이듯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바랜 청바지, 구부정한 어깨.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뒷모습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나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진 속에서 수없이 봤던 그 얼굴이었죠.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는 반백이 되었지만 틀림없었어요. 아버지. 나은의 입에서 그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상대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나은 자신은 그 단어가 너무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창호도 나은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충격과 놀라움이 스쳐 지나가더니 이내 복잡한 표정으로 변했죠. 두 사람은 골목 한가운데서 15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나은아. 창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은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지금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기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왜 여기 있어요? 나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창호는 손에 든 택배 상자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택배, 배달하러. 택배 기사예요? 아버지가? 나은은 비웃듯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궁금했던 마음, 증오하는 마음.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와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나은아, 나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당신은 15년 전에 이미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나은은 창호를 지나쳐 미용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 엄마는 이미 알고 있을까? 손잡이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뒤에서 창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지금 이 순간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나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용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복례는 손님의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나은의 목소리를 듣고 환하게 웃으며 돌아봤지만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나은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엄마. 밖에. 나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손님에게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나은에게 다가왔어요. 딸의 어깨를 잡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봤어? 아버지. 아버지가 밖에 있어요. 복례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으며 나은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알아. 엄마도 알아. 엄마가 알고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가끔 이 근처에서 택배 일을 하더라. 마주친 적도 있어. 복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나은은 엄마를 안았어요. 15년 동안 혼자 모든 걸 견뎌온 엄마가 아버지를 마주치면서도 혼자 그 감정을 사겠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엄마는 괜찮아. 오래된 일이니까. 근데 나은이 너는 처음 본 거지? 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나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왜 돌아왔을까? 왜 하필 이 동네에서 일을 하는 걸까? 엄마를 보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나를? 질문은 끝이 없었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은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어요. 15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들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그리움, 원망, 궁금증. 모든 게 뒤섞여 나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새벽녘 나은은 어린 시절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갔던 날
아버지 등에 업혀 집에 돌아오던 날. 행복했던 기억들이 꿈속에서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현실은 차갑고 복잡했습니다. 나은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이창호는 좁은 고시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50대 후반,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허리와 무릎은 늘 쑤셨어요. 택배 일을 시작한 지 3년째였지만 아직도 하루 일과를 마치면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바라보며 창호는 긴 한숨을 쉽니다. 그 안에는 15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복례와 나은의 사진 몇 장, 나은의 어린 시절 그림, 그리고 쓰다만 편지. 보낼 수 없었던, 보낼 용기가 없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물류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그때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고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복례의 걱정스러운 눈빛, 나은의 두려워하는 표정. 그 모든 게 창호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없으면 저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겠지. 그게 창호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물론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가족 앞에서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사업가로서, 가장으로서 실패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짐 하나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처음 몇 년은 공사판을 전전했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밤이 되면 복례와 나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전화 한 통 걸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창호는 그걸 갚기 위해 일했어요. 5년쯤 지났을 때 창호는 몰래 복례의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만 봤죠. 복례는 홀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나은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둘 다 야위였지만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창호는 차라리 안심했어요. 자신이 없어도 잘 살고 있구나 라고요. 나는 없는 게 나아.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창호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게 마지막 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마음속 빈자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특히 밤이면 나은의 어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날, 처음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 아빠라고 부르며 안기던 그 순간들. 1년 전 창호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는 부산 근처까지요. 용기가 없어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멀리 있을 수도 없었어요. 택배 일을 구했고 운명처럼 복례의 미용실이 있는 구역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한 달 전 창호는 복례와 마주쳤습니다. 미용실 앞에서 택배를 전달하다가 문이 열리며 복례가 나왔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복례의 눈빛에는 놀라움, 분노,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복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창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15년이 되돌아오나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복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창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그래도 이 동네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창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배달을 했어요. 복례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미용실 앞을 지날 때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안부를 묻고 있었죠.
건강한지, 잘 먹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그리고 어제 나은을 봤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딸의 모습에 창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하지만 나은의 눈빛에서 본 분노와 상처는 창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자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창호는 상자 속 편지들을 꺼냅니다. 수십 통의 편지, 모두 쓰다 만 것들이었어요. 복례에게, 나은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들. 하지만 어떤 말로도 15년의 공백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창호는 새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듭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써보려고요. 하지만 첫 문장을 쓰자마자 손이 멈췄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이 너무 가벼워 보였어요. 15년의 무게를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창호는 빈 편지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50대 중반의 사내가 좁은 방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우는 모습. 누가 봐도 처량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창호에게는 이것조차 사치였어요.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혼잣말을 하며 창호는 편지지를 접습니다. 다시 상자 속에 넣으며 내일도 모레도 택배 일을 하러 나갈 거라고 다짐했어요. 멀리서라도 복례와 나은을 지켜보고 혹시라도 도울 일이 있다면 조용히 돕겠다고요.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입니다. 어딘가에 복례와 나은도 저 불빛 아래 있겠죠.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창호는 사라져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 살아왔어요. 그 사실이 창호에게는 위로이자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꺼져갑니다. 창호는 어둠 속에 앉아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을 되새기며 긴 밤을 보냅니다. 사라진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래도 창호는 여기 있었어요. 멀리서 조용히 미안함을 안고요. 복례의 미용실, 오후 3시. 한가한 시간대였지만 김분순 할머니는 어김없이 들어섭니다. 손에는 따뜻한 단팥죽 2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복례는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할머니를 맞이합니다. 어머니, 또 이러시면 어떡해요. 맨날 뭘 사오시고 먹기나 해. 요새 얼굴이 더 상했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 다 알아. 할머니는 복례 옆에 앉으며 죽 한 그릇을 건넵니다. 복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숟가락을 들었어요.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묘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복례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죠. 그 사람, 이창호 말이야. 요새 이 동네에서 택배 일한다면서? 할머니도 아세요?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어딨겠어. 다들 알지. 근데 말이다, 복례야. 그 사람 많이 늙었더라. 복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달 전 마주쳤던 창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구부정한 어깨, 깊게 팬 주름, 거칠어진 손. 15년이라는 시간은 복례에게만 흐른 게 아니었죠. 미워할 만도 한데 근데 말이야. 사람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거더라. 내가 80 넘게 살아봐서 아는데 누가 옳고 그른지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할머니의 말에 복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복례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울어도 돼. 15년 동안 참은 거 이제 좀 풀어도 돼. 그날 저녁 복례는 싱글맘 지원센터로 향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참여하는 봉사 모임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모여 만든 작은 모임이었어요.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돌리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반겨줍니다. 모두 홀로 아이를 키우거나 키워낸 여성들이었죠. 센터장 윤미숙이 복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복례 씨, 오늘 새로운 분이 합류하셨어요. 배달일 하시는 분인데 봉사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실로 들어갑니다. 반찬통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에 이렇게 놓으면 될까요? 복례가 돌아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창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창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복례는 한참을 말없이 창호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센터장님이 허락하셨으면 일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니까.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창호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창호는 조심스럽게 반찬통을 정리하며 복례와 거리를 두고 일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15년의 거리가 여전히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봉사팀은 6군데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집은 80대 독거노인 박영자 할머니 댁이었어요. 허리가 굽어 혼자 음식 준비도 힘든 할머니였죠. 복례가 반찬을 전하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창호는 조용히 집 앞 전구를 갈아주고 싱크대 막힌 곳을 뚫어줬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이런 걸 누가 해줄 줄 알았어. 할머니의 감사 인사에 창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든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집은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어린 남매를 혼자 키우는 젊은 엄마 정수진 씨 댁이었죠. 수진 씨는 식당 일로 늦게까지 일하느라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복례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숙제를 도와주고 창호는 고장난 형광등과 삐걱거리는 문을 고쳐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수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며 1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막막했던 그때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기억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센터로 돌아오는 길, 복례와 창호는 우연히 나란히 걷게 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창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방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방해는 아니었어요. 할머니들 집 고쳐주는 거 보니까 솜씨가 좋더군요. 복례의 담담한 말에 창호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비난이나 냉소가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투였거든요. 택배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집에 배달 갈 때 조금씩 도와드리다 보니 그렇군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무언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적어도 완전히 막힌 벽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나은이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엄마를 돕기 위해 짬을 낸 거였죠. 청소를 하던 중 나은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봉사 모임에 나온다면서요? 응. 센터장님이 허락하셔서. 엄마는 괜찮아요? 복례는 빗을 정리하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 근데 말이다, 나은아.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살아온 시간이 있더라. 15년이 우리한테만 흐른 게 아니니까. 그래도 용서할 순 없잖아요. 용서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같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거지.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해. 나은은 엄마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여전했지만 봉사활동에서 조용히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센터장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창호가 봉사비도 받지 않고 자기 시간과 재료를 써가며 어르신들을 돕는다는 것을요. 그날 밤 나은은 우연히 아버지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골목길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모습이었죠.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나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분노만은 아니었어요. 세 사람의 삶은 서로 다른 속도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이라는 작은 접점을 통해 그들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최소한 같은 공간에서 숨 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 나은은 엄마 미용실 앞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서 있는 모습이 묘하게 외로워 보였죠. 복례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열며 딸을 불렀어요. 나은아, 왜 그렇게 서 있어? 들어와. 나은은 천천히 미용실로 들어섭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복례는 수건을 건네며 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이상한가 봐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봉사하는 모습 보면서도 할머니들 돕는 거 보면서도 마음이 안 풀려요. 나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례는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연한 거야. 너한테는 15년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잖아. 아빠 없이 자란 시간, 엄마 고생하는 거 보며 참았던 시간. 그게 다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쉽게 용서해? 근데 엄마는 아버지랑 같이 봉사도 하고 말도 하잖아요. 나도 용서한 건 아니야, 나은아. 그냥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례의 말에 나은은 고개를 떨굽니다. 엄마도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봉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나은도 엄마를 따라 처음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센터에 도착하자 창호가 이미 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창호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죠. 나은아, 말 걸지 마세요. 나은의 차가운 말에 창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일을 시작했어요. 억지로 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늘 방문할 곳은 80살 홀로 사시는 최만수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해 집 관리가 어려웠죠. 문을 열자마자 쉰내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집안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할아버지는 방 한구석에서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오늘 집 좀 정리해 드릴게요. 복례의 밝은 목소리에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봉사팀은 각자 역할을 나눠 일을 시작했죠. 복례와 나은은 청소를 하고 창호는 막힌 화장실과 새는 수도꼭지를 고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나은이 베란다 정리를 하다가 놓여있던 낡은 액자를 발견했어요. 젊은 시절 할아버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나은은 그 사진을 보며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다들 바쁘지. 명절에 한 번씩 오고. 그것도 요새는 뜸해. 할아버지의 쓸쓸한 대답에 나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복례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죠. 창호 역시 화장실에서 작업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외로우시겠어요. 나은의 말에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외롭지. 근데 말이야. 나도 젊었을 때 가족한테 잘 못했어.
일만 하느라 애들 제대로 못 봐줬고 마누라한테도 무뚝뚝했지. 그게 후회가 돼.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할아버지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호는 공구를 든 손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어요. 나은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문득 아버지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창호의 등이 작게 떨리고 있었죠. 청소를 마치고 반찬을 정리해드린 후 봉사팀은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복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네. 자네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거야. 가족들은 자주 못 와도 이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센터로 돌아오는 길, 나은은 계속 할아버지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만 소용없다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뒤를 걷고 있던 창호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 떨리던 등, 고개를 떨군 모습. 며칠 후, 나은은 비행 스케줄 때문에 새벽 일찍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짐을 끌고 골목을 나서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창호였습니다. 택배 오토바이에 짐을 싣고 있었죠. 나은은 지나치려 했지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호도 나은을 봤어요. 두 사람은 새벽 공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출근하세요? 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창호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너는 비행? 네. 짧은 대화였지만 처음으로 서로에게 건넨 일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창호는 조심스럽게 한 발 다가서며 말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승무원 일이 힘들다던데. 괜찮아요. 나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죠. 창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은은 작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비행 중 나은은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와 나눈 짧은 대화, 할아버지가 했던 후회의 말들, 봉사 현장에서 본 아버지의 조용한 헌신. 여전히 분노는 가시지 않았지만 조금씩 다른 감정들도 섞여 들어오고 있었어요. 복내는 미용실에서 손님을 맞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창호가 이 골목을 지나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한 달 전만 해도 그 사실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조금 달랐어요. 여전히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완전한 거부감은 아니었습니다. 김분순 할머니가 차를 들고 미용실로 들어왔습니다. 복내의 얼굴을 보더니 빙그레 웃었어요. 조금 나아 보이네. 얼굴에 편안함이 보여. 그래요? 전 잘 모르겠는데. 사람은 말이야, 완전히 풀리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매듭이 있어도 그 매듭을 안고 가는 거지. 너무 풀려고 애쓰지 마. 할머니의 말이 복내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랬어요. 풀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함께할 수 없어도 그냥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죠. 저녁 무렵 복내는 창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 보내는 문자였어요. 다음 주 봉사 때 최 할아버지 댁 형광등 좀 더 고쳐주세요. 어두워 하시더라고요.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형광등 사서 가겠습니다. 짧은 문자 교환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변화였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어요. 갈등은 여전했지만 이해의 싹이 조금씩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갑니다. 부산 골목의 단풍나무들이 붉게 물들고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복내는 미용실 앞을 쓸며 떨어진 낙엽들을 모읍니다. 15년 동안 변함없이 반복해온 일상이지만 올해 가을은 조금 달랐어요. 창호가 이 동네에서 택배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충격과 혼란이 가라앉고 이제는 그의 존재가 동네 풍경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복례는 가끔 창문 너머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그를 봅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대신 묘한 안정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봉사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복례와 창호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일에 관한 짧은 대화는 나누게 됐어요. 이 집은 화장실 수리가 필요해요. 할머니가 반찬 더 필요하시대요 같은 실무적인 대화들.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씩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복례는 김분순 할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복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복례야, 내가 많이 변했어. 얼굴에서 딱딱한 게 좀 풀렸더라. 그래요? 전 잘 모르겠는데. 알지. 내가 제일 잘 알아. 15년 동안 혼자 버티느라 돌처럼 굳어 있었잖아. 근데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인 것 같아. 복례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15년 동안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굳게 닫아왔는데 최근 들어 그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창호 때문만은 아니었죠. 봉사를 하며 만난 사람들, 비슷한 처지의 다른 싱글맘들, 외로운 어르신들, 그들과 마음을 나누며 복례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 사람이 그때 안 떠났으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돼? 아니요. 후회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한 거죠. 다른 삶이 있었을까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헤어진 게 어쩌면 우리 둘 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복례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강한지, 동시에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었거든요. 나은은 파리 노선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며 최근 몇 달을 떠올렸어요. 아버지와의 짧은 대화들, 봉사 현장에서 본 그의 모습들, 할머니들이 창호를 칭찬하던 말들. 그 아저씨 참 손재주가 좋아. 우리 같은 늙은이들 실은 내색 하나 안 하고 도와주더라. 말수는 적은데 마음씨는 따뜻해. 저번에 내가 아파서 못 나갔더니 혼자 와서 청소까지 다 해주고 갔어. 동네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며 나은은 자신이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15년 동안 자기 안에 있던 아버지는 도망간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아버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용서하기는 힘들었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만은 없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나은은 부산행 버스를 타며 문득 결심했어요. 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날 저녁 나은은 봉사센터로 향했습니다. 창호가 거기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센터에 도착하자 창호가 홀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나은의 발소리에 고개를 든 창호는 놀라 멈췄습니다. 나은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창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센터 한 구석에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돌아오셨어요? 나은아, 나는 변명 말고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창호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너희가 사는 걸 보고 싶었어. 멀리서라도. 그게 다예요? 아니야. 사실은 외로웠어.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지.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더라. 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은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어깨. 15년이 이 사람에게도 흘렀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전 아직도 화가 나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버지는 모를 거예요. 안다고 할 수 없지. 정말 미안해. 근데요. 나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봤어요. 할머니들 돕는 거, 묵묵히 일하는 거. 그런 모습 보면서 생각했어요.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창호는 놀라 나은을 바라봤습니다. 나은이 계속 말했어요. 용서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힘들어요. 근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은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나은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고맙다, 나은아. 그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복례는 나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은 아버지와 나눈 이야기를 전했어요. 복례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나은아. 내 속도로 가는 거야. 억지로 용서할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이 편한 만큼만.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아요? 엄마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완전히 괜찮아지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만해. 며칠 후 봉사 모임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댁을 방문했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복례가 당황해하는 사이 창호가 재빨리 응급처치를 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창호는 침착하게 할머니를 돌봤죠. 괜찮으실 거예요, 할머니. 곧 병원 가실 거예요. 창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복례에게 묘하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복례는 창호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봤습니다. 15년 만의 일이었죠. 복례는 창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미안함을 봤어요. 창호는 복례의 눈에서 여전한 상처와 동시에 조금 부드러워진 무언가를 봤습니다. 가을이 더 깊어져 갑니다. 복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미용실 문을 열고 나은은 하늘을 날며 세계를 누비고 창호는 골목을 오가며 택배를 배달합니다. 세 사람의 삶은 각자의 궤도를 그리며 흘러가지만 이제 그 궤도들이 서로를 맴돌고 있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을지 몰라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동네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는 것.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김분순 할머니는 미용실 창가에 앉아 이 모든 걸 지켜봅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모이고 있었어요. 완벽한 재결합은 아니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발걸음들. 할머니는 그게 때로는 더 아름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미용실 불이 꺼집니다. 나은의 비행기가 밤하늘을 날아갑니다. 창호의 오토바이 불빛이 골목을 지나갑니다. 세 개의 삶이 각자의 길을 가지만 이제 그 길들은 서로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조용히 천천히 서로를 맴돌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